예, 7월 10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1타 강사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지영 쌤 오셨습니다. 25년 전. 25년 전에 25년 전. 예, 만권의 능력, 만권의 권력, 만의 권력 김만권 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망권쌤. 망권쌤. 아니 오늘 아침에 괜히 이름 이야기해가지고 뜨디하게 해가지고 예. 저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절대 금기되는 말이 물을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물 먹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다 물이거든요. 그런 에피소드 좀 있습니다. 예, 한자에 다 물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러니도 좀 있습니다. 영자는 무슨 영자세요? 헤엄칠 영자습니다. 헤엄칠 영자. 예, 물고기 여자에 헤엄칠 영자습니다. 그거 한자 잘 안 쓰는데. 안 씁니다. 네네네. 아마 스님한테 지었다고 하는데요. 제 느낌이 스님 느낌이 나네. 이름에서 이름에서 저기 어머니 지금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어머니 만약에 보고 계셨으면 깜짝 놀랐겠네요. 근데 그 속세에서 과한 욕심이나 이런 거는 안 부리시겠다. 네. 예, 그러지 말라고. 네. 그런 원래 근데 저도 이렇게 사주상으로는 스님 팔자래요. 사주상으로는 스님 팔자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세게 지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JYP도 굉장히 이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저 사주가 물가에 외로운 한 그루 나무. 물가에 그래요? 한 그루 나무. 지금 외로운 거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름을 아주 세게 지은 케이스.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모아가지고 바로 민주당에 논리적으로 되게 예, 그냥 다 넘어 들어갑니다. 그냥 쓱 들어갑니다. 민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이렇게 관심을 끈 적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예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붙었을 전당대회 때도 한번 시끄럽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못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뭐랄까요? 총선과 관련된 공천권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셌나 싶기는 합니다. 전당대회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룰 가지고 지금 한참 시끄러워서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앞세우고 본인들이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친명계라고 표현합니다. 친명계와 친청계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갑론일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원래는 이 선호투표제를 친청계가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했죠. 그런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이거 문제될 거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다시 경로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호투표제를 전준위에서 다시 판단했고요. 최고위로 넘어가서 최고위에서 또 다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할까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민주당은 3명으로 추리니까요. 1, 2등 빼놓고 탈락한 이 세 번째 후보의 2등 투표를 1번이나 2번에 던져주는 거죠. 이러면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선호 투표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 안 하다 하시니까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랭크드 초이스 보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선호 순위 투표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요. 근데 이 선호투표제가 원래 3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걸 상당히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투표 방식이 복잡하지만 않고 그리고 결과를 내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투표입니다. 좋아하는 유형의 투표인데요. 이게 첫 번째 사표 방지가 됩니다. 왜? 내가 1순위 던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대부분 1순위에서 나의 선호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투표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그것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소수자를 지지하면서도 앞에 와서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내가 3등, 4등을 실제로 지지하는데 예. 내가 거기는 마음이 가 있는데 옛날로 치면 우리가 정의당 지지자인데 내가 정의당이 지금 이거 사표가 되니까 그렇죠. 나 민주당에 가서 찍자. 이제 이렇게 해서 찍는 게 되는데 차선을 선택하는 그렇죠. 차선을 예, 선택하게 예. 되는데 이 선호투표제는 차선을 선택하는 걸 주로 좀 막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사표 방지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의 의사가 차선으로 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예.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1등은 우리가 무조건 소위 말해서 야 일단 첫 번째 선거를 치러서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러면 이건 네거티브도 할 수 있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데 예. 이건 무조건 절반 이상을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네거티브를 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정책 선거로 이끌어간다라는 점에서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물끼리 서로 비방하지 않고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선호투표제가 정치학자들이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예. 비토층을 줄이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면 예. 그 반대층에서는 난 절대 이 순위로 저 사람 안 찍어. 예. 이런 식이 되니까. 왜냐하면 절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순위 표가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정책 경쟁 유도를 한다는 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호투표제가 만약에 이게 그냥 지금은 정당 대회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제 선거에 쓰이면 소수 정당에게 성장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치학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정치학회에서도 연구가 돼 있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19세기부터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였고요. 19세기부터요? 예, 19세기부터 나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1861년에 쓴 대의 정부론에서 이 선호투표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부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개선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밀 나왔네요. 엄청나게 이걸 지지했던 그러니까 대의 정부론이 이때 거의 뭐 최초로 쓰여진 작품인데 이거 관련해서 정교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투표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선거제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자의 목소리도 여전히 반영될 수 하는 이 순위라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투표제가 우리가 어떤 뭐 승패를 떠나서 어떤 투표제가 가장 이상적인 투표제에 가깝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망고쌤 이거 기말고사 나오겠는데요? 이거 기말고사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망고쌤? 저희들이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지원 평론가님이 말씀 좀 드릴 것 같은.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론이에요. 아니 경론이 게 아닌 게 금방 우리 그 망곤쌤 이야기하셨던 복잡하다. 그다음에 시간 경비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전자투표라면 다 해결돼요. 정당 그러네요. 투표는 전자투표가 가능해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년 전부터 제가 세 가지를 늘 주장해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 지위 박탈, 그거 늘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선호투표제, 그 다음 하나가 김영란법의 폐지와 로비스트 제도의 도입. 이걸 제가 늘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해주신 20년 전에 일타 강사도 있어요. 20년 전에 일타 강사였으니까 그런 걸 제기 뭐 이야기를 했겠죠.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뽑는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 국민 경선에 이 선호투표제 했어요. 그랬나요? 했어요. 2002년 이미 했어요. 그때 전자투표기로 투표했고 이미 했습니다. 근데 왜 20년 동안 민주당 안 했냔 말이야. 언론에 왜 그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랬구나. 야 이건 사례가 하나 이미 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결정적인 뭐가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례로 등장하는 게 직전에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를 사례로 들었는데 항상 우리가 선거, 그러니까 경선의 모범 사례로 꼽는 것이 2002년 경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그 이상의 룰을 만든 적이 없어 민주당이.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20년 전 계속 그때의 룰에서 퇴범했어요. 왜? 2007년 룰 제가 만들었거든. 대선 룰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 정청래 대표가 정동영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룰 미팅할 때 룰에 빠삭할 겁니다. 하도 그때 이제 20년 전 거기 그때는 이제 당이 엉터리여가지고 후보 대리인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듣다 보니까 룰이 나중에 산에 가가지고 엉터리가 돼버렸는데
그 이후로 제대로 만든 룰이 없는데 이 선호투표제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극단적인 대결 구도도 약화시킬 수 있고요. 2번 표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박지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다 좋아야 되는 예, 근데 친청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전략적 불리합니다. 전략적으로요. 지금 왜냐면은 메이저 후보들 중에 송영길, 김민석은 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번 표로 서로 죽을 받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류비는 내가 고립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치라는 것은 다수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 연대연합은 당연한 거잖아요. 다수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연대연합이 어렵다. 그럼 출마 안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넘어가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네네. 예.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그 말씀을 제가 이어가서 말씀 또 이어가자면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이런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예. 출마 안 하면 돼요. 아이 뭐 출마야 자유시. 2대1로 싸우면 지는데 그걸 왜 싸우러 나와요? 제가 너무 조심하나요? 제가 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불출마 선언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걸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언론에서는 그 가능성에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극단적 대결 구도가 해소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싸우지 않고 항복했는데 그 적장을 죽일 수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추후의 선거에서의 공천의 문제라든가 개파의 온전 문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면은 이긴 쪽의 정당성도 약화되잖아요. 그럼 김민석 후보가 되든 송영길 후보가 되든 관령 대표에 가까워집니다. 정권을 행사하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11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수방에서 돌아오는데 그 즈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이어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청계에서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공세가 이성윤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이나 계속되고 있어서 그 판을 못 이룬 거지 뭐. 제가 정청래 대표 쪽이라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 귀국할 시점에 네. 불출마 해버리겠어요. 그럼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전선을 무너뜨려 버리겠어요. 제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다음 총선 때 정치적으로 좀 재기가 어렵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그건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오히려 그게 세력을 보존하고 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칼날 아래 자기 계파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물러선 어떤 사람 입장에 있는 정치인이 있고 그 계파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물러서줬는데 그걸 치러 들어가면 진짜 그건 나쁜 놈들이죠. 이게 무슨 약간 예. 정치공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오래된 논쟁 있잖아요. 남한산성. 최명길이냐 김상원이냐. 예. 좀 최명길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오 예. 예. 아니 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는 어떤 예.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저는 뭐 결국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 이거는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정청래 대표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물러서서 미래가 없다. 뭐 지금 꼭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나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나가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게 나의 미래에 더 낫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이제 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들이 바깥에서 볼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이게 유리할 거다, 저렇게 하면 더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말, 이 말들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 들으면 어떤 쪽에는 이게 더 유리하다, 어떤 쪽에는 이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사안을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서 맞게 이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물러났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네,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러나면 내가 정말 미래가 있을까라고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런 말들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야, 2대1, 3대1로 때리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되게 자기연민적인 말이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예, 자기연민적인 말인데 이게 사실 정치가들의 덕목에서 제일 나쁜 덕목입니다.
연민이요? 자기 연민이요. 왜냐면 이게 그 니체 같은 사람들도 늘 말하잖아요. 소위 니체라는 사람이 위버맨시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위버맨시에 되게 가깝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보면 느낌이 정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취재를 해보면 보통 사람 아니죠. 보통 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라고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고통만을 세상에서 가장 큰 것처럼 확대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주변을 적으로 판단하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범하게 맞설 수 없고 되게 예.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연민에 좀 빠지지 마시고 이제 사실 이게 그 저희들 예. 제가 이게 철학자잖아요. 나도 이 스토아 학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네.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비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 그 불운한 환경 같은 경우다. 이렇게 타인의 공격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고 나는 왜 이리 불쌍할까 슬퍼하는 거 되게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태도에만 집중하는 게 내 연민을 끊어내는 그게 말씀하신 게 일종의 어떤 전략적 태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사실 자기가 2대1, 3대1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2대1, 3대1 구도가 왜 만들어졌을까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뭔가 이걸 역전시킬 발판으로 삼는다거나 그런다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길이 거겠죠. 있겠습니다. 아까 예. 방진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불출마의 어떤 환경을 그렇죠. 자기가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 뭐 지금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아니죠. 한민수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할 것 이렇게 지금 속보로 들어왔네요. 속보로 들어 제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민수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했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반대편의 입장에 있다면은 저는 최대한 정청래 대표의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럼 예. 근데 퇴로를 이렇게까지도 열어주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접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응징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서로 생기는 거죠. 반대편에도. 그래 이게 서로 적대적 대립이 강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정청래 대표나 친청파가 이런 바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2대1로 맞고 3대1로 얻어맞고 있다는데 옛날에 탄압받던 노동조합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당내에서 전부 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에서 통합적 상생적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결단은 자신의 몫이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 행위와 결단이 똑같을 수는 있어도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같은 결단을 해도. 그냥 정 대표가 저는 한번 타이밍을 좀 잘못 짰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정 전 대표가 정 전 대표가. 예. 근데 뭔가 저는 정 전 대표가 조국 합당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계속 서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타이밍에서 뭔가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분명 그렇게 서두를 때는 그 주변에서 부추기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추기는 분들이 제일 문제야 옆에서. 그런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부추기는 분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됐던 사안 중에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김어준 뉴스공장이었어요. 김어준 공장장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벌써 한 2주 전이 됐는데 등장해서 재건축론도 이야기했고 분명히 이 정치적 입장이 보이는 언사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정도로 그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했고요. 그런데 모든 언론이 오늘자입니다. 오늘자로 김어준 공장장이 태도가 변화됐다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런 인물이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으로 뒤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의 배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언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김어준 공장장이 이 김인석 전 총리를 등장을 시켜서 포지셔닝을 바꾸는 거 아니냐? 바꾼 거 아니야? 아니야. 바꾼 것이 아니라 저것은 일종의 정청래 쪽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야. 좀 제대로 하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구구한 설명까지 덧보태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김어준 그 공장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미디어 세팅이 변했기 때문이죠. 미디어 세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지면에서 디지털 온라인 같은 것들로 많이 옮겨왔고요. 그리고 온라인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게이트키핑 기능이 이제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낮아지고 무너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레거시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떤 의견을 접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뉴스공장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사실 이게 언론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제 유쾌한 무슨 정치 대담 쇼에 되게 가까웠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언론의 형태를 띄어가면서 뉴미디어의 형식을 띄어가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기 때문에 미디어 세팅의 변화가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미디어 세팅에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몰리는 곳에 몰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사람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제 이번 사태로만 또 국한시켜 본다면 저는 분명히 뉴스공장이 이번 초기에는 친석과 친청 구도로 좀 만들고 싶어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그런데 이 대립각이 안 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네요. 좀 된 얘기지만,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좀 된 얘기입니다. 이건 친명이 아니라 친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런데 이 대립각이 안 선 거예요. 의도대로 안 섰습니다. 그래서 서지 않으면서 친명 친청 구도로 가게 됐고요. 결국 이 친명 친청 구도로 가면 지금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반명 쪽에서는 참전 구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부분도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뉴스공장 쪽에서 코어가 빠진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주장 별로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갤럽 조사 아마 나오면 또 보여주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이 이렇게 야당 시절일 때는 일종의 편파가 통했을지는 몰라도 야당 시절에 야당 시절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으로 이제 자리를 오랜 시간 잡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넓은 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사람들이 점점 더 원한다라는 이 기호의 변화도 분명히 이제 뉴스공장이 캐치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변화 같은 경우에는 좀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뭐 이제 뉴스공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검찰개혁 지지하시고 최우선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마음속 깊이는 이것만으로 현재를 유지할 수도 미래를 버틸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뉴스공장이라고 공장과 그 지지자라고 이걸 모를까? 그런데 저는 어떤 방향성의 오류라고 판명이 났을 때 빨리 손 떼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더 현명한 대응이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뉴스공장 왜 저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변해가는 상황에 잘 적응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뭐 눈치 좀 보이나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그런 의혹의 눈길 뭐 비웃음 감수하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 듣고 넘어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회한 정치력을 가진 장사꾼. 정치력. 뭐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이 주는 통합의 메시지를 읽은 거죠. 그래서 김인석 총리를 부른 거고요. 그리고 이 투쟁과 통합의 방법을 쓰다가 또 다른 국면 전환도 해요. 나 이제 여기서 빠질래. 나 파리 가서 빵집 할래. 전환해버리는 거야. 굉장히 노련한 분이에요. 굉장히 노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친석 친명 뭐 이런 거 만들었던 프레임 자체를 깨버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노련하냐? 아까 우리 이야기하셨던 자기 연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존심 문제를 신뢰와 잘 바꾸는 사람인 거야. 그런 걸 못 바꾸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홍명보 감독.
아니 선수들 이야기 들으면 어때? 너무 설득력 있는데. 위에 비판 들으면 어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과잉 자기 연민과 자존심이 있고 예.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나는 폼 나야 되고 멋있어야 되는 거야 지더라도. 예. 아, 아니 정청래 대표도 이러잖아. 나는 3대1로 싸우면 맞고 질 것 같은데 2대1로 싸우면 맞고 질 것 같은데 그럼 도망가면 되지. 뭘 싸워 폼나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미래를 담보해야 돼요. 이 유명한 역사에 초안지에 우리 바둑 저기 장기판에 나온 초안지에 네. 초패왕이 네. 사면 초가에 놓이잖아. 음. 근데 그 강이 이름 오광인가 뭐 그래요. 예. 오광을 건너서 초나라로 도망가면 돼. 예. 도망가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음. 근데 초패왕 그 역발상 기지개는 폼이 안 나는 거야. 끝까지 칼을 휘두르다가 여기서 예.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죽어? 예. 도망가면 되는데 예. 도망가면 사는데. 예. 홍명보가 나와버렸습니다. 하고도 그런 거예요. 자기 예. 연민, 자기 신격화하잖아. 예. 예. 자기는 누구한테도 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음. 폼 나야 되는 거야. 멋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정치 세력이나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자면 한 발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죠. 물러나야죠. 예. 그래 정치를 세력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 국민을 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폼 잡기 위해서 하는 걸로 예. 생각하는 사람, 축구 감독을 내가 폼 잡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리더로서. 아, 예. 이거는 그 말 마키아벨리가 사실 이 말을 하거든요. 예. 같은 판단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했다면 맞아요. 예.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예. 여러분께서는 홍명보와 마키아벨리를 종횡무진하는 뷰리핑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 정말 지혜가 담긴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아,